그녀는 한 노부인과 막장 드라마를 봤다. 그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질 재벌 3세의 고모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지난 3개월간 제 삶이 어떻게 180도 뒤집혔는지 완벽하게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보다 더 믿기 힘듭니다. 저 박지원 28살 부산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제가 단순히 친절 한번 베푼 것 때문에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건의 발단은 그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서면의 약국 앞 인도에서 발을 헛디딘 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기로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 윤 여사님이 그저 상속의 비밀 같은 막장 드라마를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사랑스러운 노부인 그 이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크게 다칠 뻔한 걸 넘겼네. 할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8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놀랍도록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이 감사함으로 빛났죠. 고마워서 그러는데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약국 다음 교대 근무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좋아요, 윤 여사님. 하지만 저희 집은 방금 이사해서 돼지우리라. 어머, 그럼 우리 집으로 오면 되지. 바로 여기야. 그녀는 바로 옆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해운대의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였죠. 1예경 1호 1세. 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10년을 꼬박 일해도 못 살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윤 여사님은 제 표정을 읽고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걱정 말게 아가씨. 그냥 외로운 늙은이가 말동무가 좀 필요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은 매주 방문하는 사이가 되었죠. 곧 윤 여사님이 자식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이며 아주 격정적인 드라마에 대한 확고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는 종교의식처럼 그녀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올라가 그녀가 몇 년째 챙겨보는 막장 드라마 상속의 비밀의 다음 회차를 함께 봤습니다. 지원 양은 꼭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드라마 여주인공이 엇갈린 사랑에 울부짖는 장면에서 그녀가 불쑥 말했습니다. 고집세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전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웃었습니다. 윤 여사님, 지금 제가 좀 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둔한 정도가 아니지.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게도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눈을 뜨게 만들더군요. 모든 것이 바뀐 것은 6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내 조카가 드디어 한국에 돌아온단다. 몇 년 만에 미국 지사에서 일 마치고 오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환영 만찬을 할 건데. 와, 잘 됐네요, 여사님. 정말 보고 싶으셨겠어요. 자네도 와야지, 당연히. 그건 초대가 아니라 확신에 찬 통보였습니다. 저요? 하지만 그건 가족 모임이잖아요. 제가 방해가. 쓸데없는 소리. 자넨 이제 나한테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그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습니다. 그 애가 당분간 여기서 우리 그룹 일을 맡기로 했거든. 사람들을 좀 만나야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국내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태하그룹이며 그 조카가 바로 강태민 전무라는 사실을요. 비즈니스 잡지에서 지난 5년간 미국 시장을 혁신했다고 떠들던 바로 그 재벌 3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을 안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3일 뒤 제가 살면서 만난 남자 중 가장 환하고 오만하고 매혹적이며 참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남자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악인 건 그 우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제가 이미 그를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요. 마치 우리의 운명이 그날 밤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얽혀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아직 몰랐던 사실은 강태민과 저는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윤 여사님이 꼼꼼하게 계획한 이 재회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도 능가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고요한 오아시스 같던 윤 여사님의 아파트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하얗고 푸른 꽃들이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고 서비스팀 직원들이 조용히 움직였으며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만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단정해 보이려고 옷을 골랐다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그 유명한 조카의 등장을 알렸을 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민 절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 살짝 웨이브진 짙은 갈색 머리카락과 주변의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는 듯한 녹색 눈동자. 비즈니스 잡지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더군요. 고모님. 그의 목소리는 깊었고 미국에서 보낸 세월을 짐작게 하는 희미한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애정으로 고모를 껴안으며 세련된 포장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태민아, 내 새끼, 드디어 돌아왔구나. 윤 여사님은 기쁨에 겨워 몇 년은 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쪽은 박지원 양, 내가 바랬던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 강태민이 저를 향해 돌아섰고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은 금세 차가운 예의범절에 가면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았을 때 제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섬광처럼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창한 날 흥분한 군중, 경품 행사 당첨자를 발표하는 스피커 소리.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제가 기억했겠죠.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 저를 거슬리게 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요.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강태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이끌었고 그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면서도 저와는 계산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분명 고모에게 향해 있었고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만 가끔씩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씨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침내 우리 사이의 침묵이 너무 어색해졌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약사예요. 서면에 있는 약국에서 일해요. 처음으로 그의 관심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전공은요? 부산대학교에서 임상양리학을 전공했어요. 흥미롭군요. 그가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왜 약학을 선택했죠? 저희 어머니 때문에요. 저는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마지막 단계에서 약물들이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뒤이은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잠시 강태민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공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감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듯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던 윤 여사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태민이도 20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단다. 그래서 그렇게 가업에 매달렸지. 부모님이 남기신 걸 지키는 방식이었어.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차가운 기업가의 가면 뒤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남은 시간은 한결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강태민은 자신이 겪은 미국의 기업 재난에 대한 웃지 못할 이야기와 그가 없는 동안 변해버린 도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번갈아 가며 들려주었고 저는 그의 무미건조한 유머에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여사님이 디저트를 챙기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지원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고모님을 구했다고요. 과찬이세요. 그냥 인도에서 넘어지려는 걸 붙잡아 드린 것뿐인걸요. 당신에겐 작은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80세 노인에게는 고관절 골절로 몇 달간 회복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고였을 겁니다.
그의 녹색 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 없을 때 고모님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세요. 여사님과의 드라마 시청 시간은 제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인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모처럼 막장 드라마에 중독되셨군요. 완전요. 저는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냥 아이러니하게 보는 척하지만요. 윤 여사님이 화려한 베리 타르트를 들고 돌아왔을 때 강태민과 저 사이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조심스러운 휴전 상태로 바뀌어 있었죠. 작별 인사를 하며 완벽한 저녁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로 그 순간 윤 여사님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 태민아, 지원 양도 네가 미국 가기 전에 후원했던 그 우스꽝스러운 경품 행사에 당첨됐었단다. 그 열기구 투어 말이야. 이번 주말에 같이 다녀오면 되겠네. 일기예보 보니까 날씨도 완벽하던데.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열기구 투어, 경품 행사.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동네 약국 경품 행사에서 열기구 투어 이용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그 약국은 태하그룹 소속이었죠.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 솔직히 고소공포증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상품권이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님, 저 선약 있습니다. 무슨 소리? 내 스케줄 확인했어. 일요일은 완전히 비어있더구나. 저는 마침내 그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깨닫고 강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봤던 겁니다. 당신 거기 있었죠. 제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추첨하던 날 당첨자 발표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잠시 그가 다시 부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어깨가 패배감에 축 처졌습니다. 그래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과 아주 달랐죠.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윤 여사님이 신이 난 듯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정해졌네. 일요일 오전 9시 태민이가 지원양 데리러 갈 거야. 옆동에 있는 제 초라한 아파트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 추첨식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강태민은 저를 즉시 알아봤으면서도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달랐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강태민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요일은 윤 여사님의 계획에 우주가 공모라도 한 듯 터무니없이 파란 하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토요일 내내 패닉에 빠져 투어를 취소할 핑계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안감 밑바닥에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태민은 내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일요일 오전 8시 5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의 격식 있는 경영자가 아닌 어두운 색 청바지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하늘색 셔츠를 입은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가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밤새 열기구 안전 통계를 검색했다면 말이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심할 만한 데이터는 좀 찾으셨어요?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답니다. 그래도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유서는 업데이트해뒀습니다. 재미없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문을 잠갔습니다. 고모님은 항상 저렇게 뭐랄까 교묘하시죠. 남을 잘 조종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은밀하게 전략적이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그가 제 말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냥 의지가 확고하시다고 외교적으로 표현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것도 맞죠. 윤 여사님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그가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저기 이 투어 말인데 만약 정말 가기 싫다면
고모님을 실망시키느니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지금쯤 분명 쌍안경으로 우릴 지켜보고 계실걸요. 강태민은 마치 천장을 뚫고 고모의 아파트를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부산 외곽의 열기구 이륙장으로 가는 길은 놀랍도록 즐거웠습니다. 강태민은 경계심을 풀었을 때 아주 훌륭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웃지 못할 기업 재난 이야기와 그가 없는 동안 변해버린 도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번갈아가며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로를 20분쯤 달렸을 때 그가 방 안의 코끼리, 즉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경품 행사 날에 대해서 말인데 저는 즉각 경계태세를 갖추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과는 달랐다고 하셨죠. 그가 핸들 위에서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요? 열기구 투어에 당첨된 건 기억나요. 어떤 양복 입은 남자가 상품권을 줬던 것도 희미하게 기억나고요. 그게 당신이었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5년 전 일이잖아요. 강태민이 제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혹시 사고당한 적 있습니까? 머리라도 부딪혔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왜요? 왜냐하면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만난 박지원 씨는 그냥 내 손에서 상품권을 받아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격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태아제약을 비난했죠. 우리 약값 정책을 비판하고 기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자들의 고통으로 돈벌이한다고 저를 맹비난했어요. 제 턱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경품 행사 마이크를 잡고 미니 시위를 시작했어요. 우리 캠페인이 포식자 같은 관행을 덮기 위한 주의 돌리기 전략이라고 불렀죠. 경호원들이 당신을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내가 막았습니다. 끝까지 말하게 뒀죠.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불가능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재벌 3세 면전에 대고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사람. 그의 말투는 도전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존중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당신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길들여져 있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해가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강태민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원씨 괜찮아요? 안색이 창백한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충격받은 얼굴, 손에 들린 마이크의 묵직함,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의로운 분노. 하지만 그건 마치 제가 겪은 일이 아니라 어디선가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 좀 세워줘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강태민은 즉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가 제 뒤를 따라 내렸지만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최근 몇 년간 가끔 이래요. 기억에 공백이 생기고 어떤 순간들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아마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한 가벼운 해리성 장애일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잊었을 거라고는. 강태민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었던 그 신약. 그때 태아제약에서 임상 마지막 단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시장 출시를 너무 늦췄죠. 당신이 무대에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더 선물해 줄 수도 있었던 실험용 신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강박적으로 찾아봤던 약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있지? 저는 그에게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몰라요. 강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죠. 우리가 알아낼 거라고.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이 열기구 탈라예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저는 그의 내밀어진 손을, 그리고 우리 위로 펼쳐진 완벽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어떤 결의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강태민에게 당당히 맞섰던 바로 그 두려움 없던 박지원의 메아리였습니다. 탈라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해줘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부산 상공 수백 미터 위를 떠다니며 강태민이 지난 5년간 그의 인생을 바쳐 제가 비난했던 바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 그리고 저의 그 격렬했던 연설이 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과거의 미스터리에 대해 지상 300m 상공의 바구니 안에서 떠다니며 토론하는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알록달록한 열기구는 기류를 타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부산의 숨막히는 정형을 선사했지만 저는 풍경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관심은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바구니 가장자리에 기대어 선 강태민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무대에서 연설을 마쳤을 때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모두가 내가 화를 내거나 경호원들을 시켜 당신을 쫓아낼 거라고 예상했죠. 대신 내가 당신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줬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죠. 강태민이 회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구겨진 명함 한 장을 내밀면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공허한 기업의 변명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논의할 거라면 답장하죠. 당신은 맹렬했어요. 제 안에 잠자던 박지원이 일말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연락했고요. 바로 그날 했죠. 한국에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약물 리스트, 특히 항암 치료제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참고 문헌, 유효성 통계, 그리고 우리 내부 자료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생산 원가 추정치까지 포함된 47페이지짜리 문서를 보내왔어요.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좀 똑똑했네요. 똑똑하고 집요했죠. 둘 다 그가 자세를 고쳐 잡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미국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태아그룹 내에 완전히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 위해 매달렸어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에 초점을 맞춘 부서죠. 그의 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 황당했던 시위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그게 회사의 방향을 바꿨고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의 녹색 눈이 제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의 드라마 친구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충격받았던 겁니다. 내가 알던 박지원 씨는 제약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활동가였으니까요. 노부인과 참을성 있게 막장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전 둘 다일 수도 있죠. 강태민이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맞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당신이 기억을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첫 보고서 이후에 왜 내 이메일에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마치 제 머릿속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이메일이요? 여러 통 보냈어요. 처음엔 보고서에 대해 감사하다고, 그 다음엔 우리가 실행 중인 변화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했죠. 답이 없자 그냥 당신이 다른 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기이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듯한 가설이 제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What's your matches about? 태민 씨 그 이메일들 대략 언제쯤 보냈어요? 몇 년도 몇 월이었죠? 2019년 10월에 시작했어요. 왜요?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하려 애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2019년 11월에 저 신경쇠약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 기일이었죠. 2주간 입원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땐 오래된 노트북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요. 모든 이메일, 연락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직후부터 이런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강태민은 그 정보를 처리하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 시위, 당신의 조사, 당신의 활동 전부를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강박적으로 신약에 대해 조사했던 건 기억나요. 분노, 무력감 같은 감정들도요. 하지만 2019년 이후로는 그 기억들이 전부 흐릿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열기구가 기류를 타고 살짝 방향을 틀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이 엄청난 진실을 소화하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땅으로 돌아가면 보여줄 게 있어요. 마침내 강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복사해뒀거든요. 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당신 행사에 난입한 무작위 시위대의 이메일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강태민은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수평선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바오삼... 그야... 당신이 옳았으니까.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는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듯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대에서 47분간 내 가슴에 손가락질을 하며 나를 손에 피 묻힌 약탈적 자본가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가장 솔직한 말이었으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말을 넘어선 어떤 교감. 본능적으로 제 손이 바구니, 가장자리에 있는 그의 손을 찾아 덮었습니다. 잊어버려서 미안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가 제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분노나 죄책감 없이. 그냥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마치 윤 여사님과 함께 보던 드라마의 완벽한 클리셰처럼 열기구가 급격히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조용히 떨어져 있던 조종사가 갑자기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주맛에바에 번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꽉 잡으세요. 비상 착륙합니다. 강태민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를 바구니 중앙으로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웅크려요. 머리 숙이고. 세상이 뒤집히고 움직임과 아드레날린으로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열기구는 점점 더 빠르게 하강했고 땅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조종사는 조종관과 씨름하며 개활지로 방향을 틀려고 애썼습니다. 앞에 넓은 들판. 그가 외쳤습니다. 충격에 대비하세요. 저는 제 생명이 그에게 달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강태민에게 매달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충격을 먼저 흡수하려는 듯 저를 보호하려는 듯 팔로 저를 굳게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충격은 격렬했습니다. 바구니가 땅을 긁고 한 번 튕겨 올랐다가 수미터를 끌려간 뒤 마침내 옆으로 쓰러진 채 멈췄습니다. 우리는 흙먼지와 집단에 뒤덮인 채 뒤엉킨 팔다리와 거친 숨소리만 가득한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고 녹색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벼락처럼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경품 행사의 날뿐만 아니라 제가 읽지 못했던 모든 이메일, 실험용 신약에 대한 강박적인 조사, 제약업계의 거물들에게 맞서기 위해 잠 못 이루던 밤들까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박지원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태민 씨, 저는 그를 진정으로 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기억났어요. 그가 제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조종사가 우리 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무사하군요. 운이 좋았습니다. 구조팀에 이미 연락했어요. 금방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기억의 홍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여전히 저를 감싸 안고 있는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잠깐 강태민이 제 눈빛의 변화를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지원 씨? 그 약, 제 말이 빠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TH-350. 그게 당신이 내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거죠? 우리 엄마를 살릴 수도 있었던 그 약.
그는 저의 갑작스러운 명료함에 완전히 놀란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 충격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는 쓰러진 바구니 안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뇌 잠금 장치가 풀린 것 같아요. 전부 다 기억나요. 강태민은 걱정과 매혹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전부 다요. 저는 기억의 흐름에 도취된 듯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며 확신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협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나요. 익명의 이메일, 이상한 전화들. 누군가 그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 쓰러진 거예요. 저는 흙먼지 묻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상에 태민 씨. 만약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그 트라우마가 단순히 어머니 기일 때문이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 침묵시키려 한 거라면?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우리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둘러쌌고 조종사가 장비 오작동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우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 외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나온 뒤 강태민은 제가 충격적인 기억과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사실들을 떠올린 후에 혼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저를 부산에 있는 그의 임시 아파트로 데려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편집증 환자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그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보안 코드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 보고서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야 합니다. 강태민의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미니멀하고 우아하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 특유의 비인간적인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밤이 내리며 불빛이 점점이 박힌 부산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커피? 아니면 좀 더 강한 거? 그가 최첨단 주방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위스키요. 있다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그럴 자격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값비싸 보이는 병과 잔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술을 따르는 동안 저는 그가 사고 때 찢어진 셔츠 대신 어깨를 부각시키는 심플한 티셔츠로 갈아입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썹 위 작은 상처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강태민이 잔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태아가 합리적인 가격에 신약을 출시하는 걸 지연시킨다고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했어요.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고 협박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도 신경소외약으로 쓰러져서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꼭 거대한 음모 같네요. 음모가 맞으니까요. 그가 제 옆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그 신약들이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가.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깊게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데카사다사서 경쟁사들? 아니면 태하그룹 내부의 누군가. 강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보고서 이후 내가 제안한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 부회장 전임 CEO이 수익 마진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에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는 지금 어디 있죠? 물러났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조기 은퇴했죠.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강태민이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의도적으로 TH360 개발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가 이사회에 제출했을 때 해임 투표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도울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약이요. 맞아요. 강태민이 잔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원씨, 보여줄 게 있어요. 그는 일어나 방구석에 세련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낸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했습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사라진 후에 걱정이 됐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스토킹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해명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당신이 약국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보고서에는 당신이 달라 보인다고 적혀 있었죠. 더 차분하고 정치적으로 덜 엮이려 하고 더 길들여졌다고요.
열기구에서 그가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강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달랐어요. 마치 당신의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그는 컴퓨터에서 꼼꼼하게 정리된 수십 개의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주고받은 이메일, 당신의 원본 보고서, 내 메모, TH350 개발 프로토콜, 그리고 그는 하위 폴더를 클릭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탐정이 오 부회장에 대해 찾아낸 것들. 이후 몇 시간은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업, 음모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 부회장이 경쟁 제약사인 대형 바이오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바이오는 TH350과 유사하지만 효과는 훨씬 떨어지고 가격은 훨씬 비싼 약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태아의 신약을 한국 시장에서 묶어두는 것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대형 바이오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왜 개발을 방해하려 했는지는 설명이 되네요. 강태민이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이 타깃이 되었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애초에 TH350의 존재는 어떻게 알았죠? 저는 새로 돌아온 기억 속을 더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요. 김 교수님, 그녀가 태아 소속 연구원이 발표한 유망한 화합물에 대한 논문을 언급했어요. 전 거기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죠. 강태민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교수요? 네, 왜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오기 전에 대형 바이오의 컨설턴트였어요.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오 부회장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했고요.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내 지도교수가 그녀가 날 이용한 거였어. 태아가 뭘 개발 중인지 알아내려고. 그리고 내가 공개적으로 태아를 비난했을 때 난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거고요. 강태민이 긴장된 목소리로 제 추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상세한 보고서는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증명했죠. 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의 도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 같은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야간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수천 명은 뵙겠죠. 강태민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창가에서 제 곁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5년간 TH350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도록 매달렸던 겁니다. 저는 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가 새로운 빛 속에서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로 내 그 황당했던 시위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의 녹색 눈이 제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당신이 내 면전에 대고 용감하게 내던졌던 진실 때문에 모든 걸 바꾼 겁니다. 그전까지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기업 음모에 대한 폭로를 넘어선 어떤 강렬한 기운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것은 더 사적이고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인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인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강태민이 새로워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부회장과 그 일당들을 마주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만한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지원씨. 그들이 한번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다면 상관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의 5년을 잃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숨지 않을 거예요. 강태민의 입가에 느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기 있었네. 내 무대에 난입했던 그 맹렬한 박지원 씨. 사라진 적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었을 뿐. 그 순간 마치 우주가 완벽한 아이러니 감각을 가진 것처럼 강태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윤 여사님, 고모님이네. 그가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고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렴, 아주 좋지, 얘야. 노부인의 활기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열기구 투어는 어땠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둘이 재밌었니? 강태민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우리 사이에 오갔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까? 계시가 넘치는 하루였어요. 강태민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우린 괜찮아요. 사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에 다치진 않았고 그냥 좀 긁힌 정도예요.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먹으러 꼭 오너라. 자세한 얘기 다 들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태민 씨, 고모님은 내 열기구 상품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특정 경품 행사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꼭 만나게 하려고 했죠. 내가 몇 년간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강태민이 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깨달음이 차올랐습니다. 설마 고모님이 알고 계셨던 걸까? 강태민은 충격과 감탄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고모는 항상 모두의 상상보다 훨씬 더 예리한 분이셨지. 그리고 발이 아주 넓으시거든. 하지만 우리가 전에 만났던 걸 어떻게 아셨을까? 강태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모님은 태아그룹 이사회 멤버야. 내가 당신 보고서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그 자리에 계셨어. 그리고 그의 눈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커졌습니다. 오 부회장에 대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도 바로 고모님이었어. 제 턱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던 80세 할머니가 사실은 이 모든 걸 조종한 큰손이었다고요. 강태민의 얼굴에 느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여사님은 당신과 멜로드라마 취향을 공유하는 다정한 노부인만은 아니라고 해두죠. 우리 할아버지의 결혼 못한 누이라고 모두가 얕보는 사이에 태하 제국의 절반을 건설한 분이시니까. 저는 이 마지막 폭로를 소화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여사님은 날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네요. 강태민이 제 옆에 앉으며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조카에게 영감을 주어 가업을 변화시켰던 그 맹렬한 약사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려고 하셨던 거겠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80세 할머니한테 완벽하게 조종당했네. 우리 둘 다 당했죠. 강태민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그의 얼굴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해요. 이제 우린 어떡하죠? 저는 오 부회장과 제 전 지도교수를 포함한 공범자들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떠있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 결의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새롭게 찾은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첫째,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요. 이 기업 비리뿐만 아니라 TH350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이걸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로 만드는 거예요. 강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승인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 교활하신 고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대체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이었는지 정확히 물어보는 거죠. 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이 몸을 기울여 제게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에 가깝고 확인보다는 탐색에 가까운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의 눈이 조심스럽게 제 눈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윤 여사님 계획에 있었던 걸까요? 제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내 의지였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도시가 반짝이고 5년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무게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클리셰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때때로 인생은 정말로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를 써 내려가니까요. 6개월 후 정말 안 들어가시겠어요? 윤 여사님이 이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게 된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중심부에 세워진 유리와 강철로 된 웅장한 건물 태하 한감연구센터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네가 빛날 순간이야. 그녀가 우아하게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난 카메라 울렁증이 있단다. 저는 그 말을 단 1초도 믿지 않고 눈을 굴렸습니다. 울렁증이요? 전화 몇 통과 사교계 인맥만으로 부패한 CEO를 끌어내리신 분이요? 그녀가 섬세하게 웃었습니다. 과장이 심하구나, 지원아. 태민이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 진실이죠. 저는 애정을 담아 반박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태아 제국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트를 차려입은 경영진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와 수십 년에 걸친 인맥을 가진 겉보기엔 무해한 노부인이었습니다. 늦겠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KNN 방송국의 그 잘생긴 기자 벌써 자리 잡고 기다리네. 지금 저 다른 남자랑 엮으려는 거예요, 여사님? 태민 씨가 알면 큰일 날 텐데요. 태민이는 괜찮을 거야. 그녀가 윙크했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너희 둘이 계획한 대로 이 스캔들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바꿔야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달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강태민과 제가 음모를 폭로하기로 결정한 이후 오 부회장과 대형 바이오의 여러 임원들은 형사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제 전 지도교수는 가명 협상을 통해 그 계획에 더 많은 연결고리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캔들에 관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관한 날이었죠. 암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의 치료법 개발에 전념하는 이 연구센터의 개소식은 제가 5년 전 기억조차 못할 때 싸웠던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가득 찬 강당에서 저는 무대 위에서 지역 고위 인사들과 대화하고 있는 슈트 차림에 흠잡을 데 없는 강태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미소였습니다. 다른 연사들과 합류하기 위해 측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강태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신 시어머님, 아니 고모님이 또 일 꾸미시는 중 방금 센터 헌정 명판에 실수로 당신 이름이 센터장 박지원 태하그룹이라고 들어간 걸 발견했어. 교묘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전화를 집어넣었습니다. 전형적인 윤 여사님다웠습니다. 항상 10걸음은 앞서 계셨죠. 마침내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가운데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5년 전 오만한 CEO에게 맞서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처럼 짧은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를 움직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5년 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존재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구할 수 없었던 약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다른 가족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맨 앞줄에서 강태민이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는 카메라를 피한다던 윤 여사님의 우아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티타임 친구들 몇몇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은 도시 전역의 병원, 대학, 규제기관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무해해 보이는 노부인들이었죠. 태하 한감연구센터는 단순한 건물이나 실험실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건강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준 연구 및 의약품 유통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저는 저를 이곳으로 이끈 이 놀라운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한 노부인과의 드라마 시청, 열기구 투어, 제 기억을 되돌린 사고, 그리고 제 분노를 사명으로 바꾸어준 한 남자. 내가 인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해드린 그 화요일, 오후가 내 인생을 이토록 완전히 바꿔놓을지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공식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돌아다닐 때 강태민이 우리 둘 다 고향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가에서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센터장 박지원 말인데 어때요? 제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고모님이 좀 성급하시네요. 보통은 정확하시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녹색 눈이 유머와 더 깊은 무언가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예견하셨으니까.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게 좋겠네요. 강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사랑하게 된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우린 절대 윤 여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둘 다 그 교훈은 배운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키스하는 동안 부산시가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정말로 드라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특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약삭빠른 노부인이 연출한 이야기라면 말이죠. 결국
할머니와 막장 드라마를 본 것이 내 인생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가졌는지조차 잊어버렸던 내 삶의 목적까지 찾아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윤 여사님이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듯이 최고의 반전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란다.